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흔히 혈전이 굉장히 위험하다. 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뭐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랑은 또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는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기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와주셨죠?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한참 안 아유, 불러주셔갖고 거의 최다 뭐 출연자이십니다. 악플이 많이 달렸나? 이런 아이고, 이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하면 제가 항상 네,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네, 편안합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편안하게 네,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네. 요즘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 이야기 잠깐 여쭐게요. 예, 그래서 지난번 나올 때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요즘 뭐 네. 병원이 많이 힘듭니다.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어제도 이제 당직을 서고 와서 저 방송 중에 갑자기 졸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꼭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열심히 흔들어서 네, 깨워보도록 예, 뭐 하겠습니다.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얼굴은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조명이 좋아가지고 조명 뭐 살이 찐 덕분에.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특히나 어떤 분야에 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계속 관상동맥 질환 치료하고 네. 있어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콜레스테롤 관련돼서 요즘 또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약이라고 하면 뭐 주사제제 이런 예, 거 맞습니다. 말씀이실까요? 주사제 뭐 이전에 아마 이 방송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2주에 한 번 맞는 그런 주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이제 곧 출시가 됐죠. 출시가 돼서 또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되고 매일 이제 약을 먹는 거랑 6개월에 한 번 맞는 거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치료니까요. 또 새로운 옵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 주사제제 조금 허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네, 이게 네.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뭐 주사제제를 통해서 좀 고지혈증 관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주사제라서 뭐 싫다 이런 경우 많은데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그 비만 치료제 이런 것도 다 주사제인데 그쵸. 뭐 없어서 못 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결국 주사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치료법이 잘 도입되고 많이 알려지면 쓰시는 분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게 6개월에 한 번 맞아도 그 6개월 동안 약효가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한 번 맞으면 얼마나 내려가요, 교수님? 예, 그래서 2주에 한 번 맞는 네네. PCSK9 억제제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보통 거의 뭐 또 50 아래로 LDL 콜레스테롤 50 아래로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PCSK9이라는 거는 그 LDL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데 작용해가지고 잘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아주 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RNA라는 거를 억제해서 PCSK9이란 거 못 만들게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6개월 정도 계속 효과가 지속되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맞으면 계속 집에서 이제 투약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6개월에 한 번이면 어차피 이제 다른 약 때문에 병원에 오시니까 네네. 6개월에 한 번 병원에 와서 맞고 가시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서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혈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 시작해보도록 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요. 네네. 신약에 대한 나중에 이야기를 또 좀 한번 요거에 불러주시면 대해서 자세히 다뤄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김철희님께서는 정경 교수님 영상 다 정독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네.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네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혈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흔히 이제 피떡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맞습니다. 네. 뭔가 이게 우리 혈관을 막으면 큰일이 난다. 네. 요 정도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네. 혈전이 우선 정확히 좀 무엇인지 좀 네.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혈전이라는 건 사실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아니면 어디 네. 찢어진다든지 이러면 출혈이 생길 텐데 피가 안 멎는다면 우리가 정말 조금만 다쳐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출산할 때 출혈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혈전이 안 생겨서 그 지혈이 안 된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혈전이란 건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그 빨간색 네. 도너츠 같은 게 있고 그 사이에 하얀색 별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게 막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혈액 안에는 이제 적혈구라는 게 있고 혈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게 적혈구고 적혈구고. 하얀색이 혈소판인데 하얀색 모양을 보면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막 별처럼 뿔이 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혈소판은 이제 둥글둥글 생겼는데 뭔가 일이 생기면 뿔을 막 내고 이렇게 해서 적혈구들이 막 모이고 그래서 덩어리지게 되는 것이 혈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혈을 위해서는 혈전이 반드시 잘 생성돼야 되는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있어야 할 때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군요.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하다는 건데 그럼 네. 원래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요런 것들 한번 먼저 짚어 예. 주시고 언제 또 문제가 되는지.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혈관이 손상돼서 뭐 우리가 넘어져서 다칠 때도 혈관이 뭐 손상이 되게 되고 그래서 혈액이 밖으로 나왔을 때 이런 그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서 지혈이 되고 상처가 낫게 되는데요. 이 혈소판이란 친구들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다니던 이 혈관 안을 돌아다닐 때는 얌전하게 잘 돌아다니는데 네. 뭔가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갑자기 뿔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혈전을 생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혈전이 생성되는 데는 그렇게 혈관이 손상되고 뭔가 상처가 났을 때에도 있지만 뭔가 혈전을 흥분시키는 일, 그런 일들이 생기면 혈전이 또 생기게 되고 그게 혈관 안에 생기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혈전이 어떻게 왜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혈액 순환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동맥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나온 피가 각각의 조직들로 가는 뭐 뇌로 갈 수도 있고 심장으로도 가고 콩팥으로도 가고 하는 동맥이 있고 그런 조직을 다 돌고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인데 동맥은 우리 흔히 이제 놀러 갈 때 신나서 막 뛰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피들이 신나서 막 달려갑니다. 굉장히 혈류가 빠르고 그래서 조직까지 가서 조직에 이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다 놀고 오면 터덜터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정맥으로는 혈류가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맥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과 정맥에서 생기는 것이 좀 다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게 이제 동맥에서 생기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혈관은 이제 정상혈관 이런 데는 혈류가 신나서 돌아다니게 빨리 지나가게 되는데요. 동맥경화라는 건 이 혈관벽에 이제 이렇게 기름때가 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고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거기에 혈전이 확 생기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생기는 동맥에서 생기는 혈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동맥이 막히면 우리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혈류가 지나가는 동맥에서 생긴 혈전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혈류가 물이 고이면 고인 물은 혼탁해지고 썩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이게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면 거기에 또 혈전이 생깁니다. 그러면 피가 갑자기 왜 고이냐?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란 부정맥은 전체적인 유병률은 한 1에서 2% 정도 되지만 이게 노화와 관련돼서 생기기 때문에 80대 이상 되면은 한 10% 이상 유병률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은 심방이라는 데가 있고 심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방으로 피가 들어와서 심실로 보낸 다음에 이 심실에서 꾹 짜서 온몸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심방이 피를 잘 받아들이고 또 잘 보내고 요거를 잘 해야 되는데, 심방세동이라는 건 부정맥 때문에 이 위에 심방이 잘 짜지 못하고 그냥 덜덜덜 떨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온 피들이 이제 와류가 생기고 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혈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생긴 혈전 여기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네. 이게 이제 피를 타고 나가서 혈관을 타고 나가서 도달하는 데가 뇌혈관으로 가서 그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중풍, 네, 뇌졸중이 생기게 뇌졸중. 되고요.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3분의 1은 이 심방세동 때문에 생깁니다. 혈전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흔한 혈전의 생성 과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 아주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비행기 오래 타면 네네.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클래스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에서 나온 피가 이제 발끝까지 쭉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갈 길이 멀죠. 실컷 놀고 돌아가는 돌아오는 길이니까 길이 멉니다. 터덜터덜 돌아가는데,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이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좀 눌리게 되겠죠. 혈관이 정맥들이 눌리게 되면 거기에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피가 고이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만 혈전이 생기면 그 다리가 좀 붓고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또 여기 있던 혈전이 뚱 떨어져서 피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정맥에서 생긴 혈전은 쭉 와서 심장을 지나서 폐동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동맥을 막아서 생긴 게 폐색전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얼마나 혈전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없는 것부터 갑자기 이 심장마비가 오는 것까지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네. 저는 이 혈전증을 떠올렸을 때 네. 동맥경화, 네. 우리가 흔히 그 혈관벽이 두꺼워진다, 맞습니다. 네, 네.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다, 요게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 네, 되게 여러 질환들과 연관이 맞습니다. 있네요. 네, 네. 그럼 가장 좀 흔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중에서 예, 그래서 이제 네. 동맥경화에 음. 대해서, 동맥경화 혈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동맥경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이제 죽상동맥경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예, 이거 용어 너무 한자를 어려워요. 쓰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죽이라는 게 네. 진짜 죽입니다. 우리 먹는 죽. 죽이요. 네, 죽. 이게 영어로는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인데, 아세로라는 게 이렇다고 합니다. 죽을 뜻하고, 이 뭐 오트밀로 만든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죽상은 그 모양이라는 거고, 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화, 딱딱해진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동맥에 생겼다 해서 죽상 동맥경화라는 이름을 쓰고 네. 그냥 동맥경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맥경화가 뭐냐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정상혈관의 단면이고요. 이렇게 매끈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잘 콸콸 흐르겠죠. 그런데 이 혈관에 이제 기름때가 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름때가 끼면은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 좁아지다가 어느 날 여기에 혈전이 생기면 이제 막히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기름때 좀 긁어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를테면 수도관 집에 하수구 오래되면 뭐 머리카락도 끼고 때도 끼고 해서 좁아지고, 그러면 뭐 녹이는 약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이걸 끄집어내서 청소를 할 수도 있는데, 혈관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혈관의 안쪽 표면에 기름때가 끼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 혈관 안쪽에는 내피세포라고 해서 한 층의 세포층이 있습니다. 요거는 타일을 이쁘게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일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깔아놓고, 그 밑에 이 세 층이 있거든요, 혈관에는. 그런데 그 첫 번째 층에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들어가고,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모이고, 그래서 거기가 점점 두꺼워지면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혈관 안을 걸어가고 있다면, 실제로 이 여기 동맥경화가 생겨도 제가 딛고 있는 그 타일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쪽에 타일 밑에 기름때가 낀 거여서 여기서 뭘 끄집어낼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점 커지는데, 네. 문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타일이라고 말한 게 요 내피세포 층이 내피세포.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요런 층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여기 하얀 조그만 게 그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요 나오네요. 친구들이 요 타일 사이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에 이제 끼게 되고 요게 염증 세포들인데 염증 세포들도 요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해 가지고요. 이거 막 먹습니다. 막 먹다가 또 터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안쪽에 뭔가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여기 뭐 근육 세포들도 와서 붙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타일을 이쁘게 잘 깔아놨는데 그 타일 밑에서 뭐가 막 쌓이기 시작하면 이 타일이 원래는 촘촘하게 잘 붙어 있다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타일이 틈이 쾅 벌어지게 네.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일을 잘 깔아놨는데 벌어지면 그 밑에 있는 아까 얘기한 그 죽상의 동맥경화 이 물질들이 요 틈을 타고 퐁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죽상으로 되어 있는 요 노란데 요 부분을 동맥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쌓이면서 이 타일이 깨지고 뚫고 나오는 걸 동맥경화반의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 혈소판들이 예민해서 원래 자기 다니던 데가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걸 만나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혈소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러면서. 파열돼서 지금 네,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 파열되는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그 얼굴에 여드름 나면 네. 이렇게 처음에 빨갛게 되다가 점점 물으면 고름. 안에 노랗게 네. 보이고 그러다 이렇게 짜면 뽕 터지면서 뭐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피부에서 그럼 상관없는데 혈관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혈소판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고 혈소판은 뭔가 이상한 게 생기면 일단 가서 덮기 시작하거든요. 그 덮으면서 이제 적혈구들이 거기 껴서 나는 갈 건데 근데 혈소판들이 막 아까 뿔 달린 혈소판들이 나와서 그러면서 여기 혈전이 생기고 그럼 여기 혈관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잘 흘러야 되는데 막히게 되는 게 동맥경화가 진행해서 생기는 혈전 발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내용은 복잡한 것 같지만 네네. 어쨌든 혈관 안에 그 기름때가 끼기 시작하고 그게 심해지면 어느 순간 혈전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어쨌든 이 동맥경화반이 파열돼서 나오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는데 네. 이게 뭐 언제 어느 정도가 쌓이게 되면 터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네네. 혈관이 이를테면 처음에 깨끗하게 있다가 한 10% 좁아지고 20%, 30% 해서 점점 좁아지는데 이게 뭐 70%, 80%, 90%, 100% 이렇게 좁아지는 게 아니라 70, 80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뭐 혈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날씨 이렇게 추운 날 이런 일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당뇨라든지 여러 요인 때문에 생기지만 그게 터지는 거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동맥경화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혈전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또 축상동맥경화증이 어떤 혈관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네. 또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혈관이란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 코, 입 뭐 할 거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 손을 보면 손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잖아요. 손에는 혈관이 두 가닥이 갑니다. 이쪽 우리 흔히 맥을 짚을 때 요 바깥쪽에도 있는데 실은 요 반대편에도 하나가 더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두 개가 가면 하나가 막혀도 한쪽으로 가니까 별일이 안 생기는데 우리 장기 중에는 그 부분엔 혈관이 하나만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심장이고 그다음에 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가는 혈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길이 막히면 그쪽이 손상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거를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거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생기면 그 경색이 생긴 부위에 따라서 뭐 오른쪽이 마비가 될 수 있고 왼쪽이 마비가 될 수 있고 혹은 뭐 이런 구음장애라고 해서 말을 어눌하게 하시게 되거나 그럴 수 있고 심장 근육도
어디서 얼만큼 막혀서 얼만큼의 심장 근육이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란 게 생길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급사하실 수도 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콩팥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중요 장기에 이런 식으로 혈전이 가서 막으면 그 장기가 손상돼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한 뭐 다리로 가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우리가 계속 걸어가려면 다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돼야 되는데 거기 그 혈관에도 이런 동맥경화가 생기고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좀 걸으면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한 500m 가면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다가 혈관이 더 좁아지면 300m 가면 아프고 100m 가면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막히게 되면 아주 심하게 통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되고 이런 일들이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기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질환의 경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전신에 네. 혈관은 뭐 우리 몸에 다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장경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경색이요? 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런 혈전 때문에 막히면 그 부분에 피가 안 가니까 원래 장은 길잖아요. 길고 네네. 혈관도 많이 발달돼 있는데 일부분이 막히면 그쪽 장이 이제 괴사가 돼서 또 수술을 하고 그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래서 요거는 또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 혈관이 터지고 혈전이 생기고 막히고 그러면 심근경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심근경색 환자 치료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네. 이제 심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엑스레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이제 몸 밖에서 들어간 관이고요. 지금 까맣게 뭐가 훅 흘러가는데 네. 이거는 이제 조영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혈관에 흘리면 혈관 모양을 싹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영제를 흘렸는데 뭐가 뭉툭하게 있다가 말죠, 이쪽에. 그래서 사실 원래 이 혈관은 여기서 시작돼서 뺑 돌아서 이렇게 가는 우관상 동맥이라는 건데 이 환자분은 아주 입구부터 이렇게 확 막혀 있는 막혀 버린 거군요. 거죠. 예, 그러면 요 뒤로는 피가 안 가니까 이 뒤쪽 심장 근육들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심장 근육들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위급한 상황처럼 맞습니다.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네네. 이 심장마비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요거는 이제 철사로 막힌 네네네. 부분을 지금 뚫고 있는 거고요. 철사가 살살살살 해가지고 고기를 와. 뚫고 내려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철사를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아까 막혔던 부분을 이제 풍선을 넣어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거기를 밖에서 이제 압력을 줘서 풍선으로 넓히게 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요 뒤쪽으로 이제 피가 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네. 막혔던 부위가 여기거든요. 요걸 정지화면으로 이렇게 좀 보면 여기 아주 바짝 좁아져 있죠. 여기가 이제 막혔던 거고 풍선 확장술로 일단 여기를 뚫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뒤로 가는데 요 부분을 보면 네.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조영제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간에 뭐 희끄무리한 게 여기 보이는데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혈전입니다. 어머. 네. 그래서 혈전도 이렇게 보여요? 예, 혈전이 있으면 거기는 피가 안 가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여. 이분은 혈전이 굉장히 크게 생긴 경우라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혈전 때문에 이제 피가 막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혈전이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위에 있던 혈전이 밑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어디로 있거든요.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혈류를 타고 혈전이 이렇게 야. 이러면 제가 식은땀이 쭉 흐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고 뭐 어쨌든 이 환자는 열심히 해가지고 혈관을 잘 뚫어서 잘 회복되셔서 퇴원한 환자분이신데 야. 이런 식으로 혈전이 생기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너무 아찔합니다, 사실. 네, 그렇죠. 조금만 늦게 시술을 예, 맞습니다. 받으면 정말 예, 아찔한 그래서 뭐 상황이잖아요. 응급 상황이 뭐 여러 질환이 다 음. 응급 상황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이 환자분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혈류를 개통할 때까지 네네. 90분 이내에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환자의 예후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어떤 분명한 증상 때문에 이러면 응급실에 오신 건가요? 네, 이렇게 막히면 네네. 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심근경색은. 그래서 굉장히 아파서 오시고 통증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쇼크 상태가 되고 의식을 잃거나 혹은 심장마비가 오거나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어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심장의 통증이 네, 있거나 네. 좀 특징들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쩡하던 혈관에 갑자기 혈전이 생겨서 이런 건 아니고 혈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 때문에 점점점 좁아지다가 네네. 어느 시점 이상 되면은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증상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심장도 천천히 뛰니까 괜찮은데 뭐 이를테면 운동을 한다든지 계단 올라간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는 피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이 혈관이 넓으면 필요한 만큼 피가 콸콸 올 텐데 좁아져 있으면 부족하겠죠. 그러면 그때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걸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그런 증상이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생기면 반드시 그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심해지면 운동할 때만 증상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거나 가만히 있어도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피가 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조금 가서 생기는 불안정 협심증이 되고 그러다가 아까 이런 식으로 막히면은 심근경색이 됩니다. 물론 심근경색은 아무 증상 없이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뭐 흡연 비만 이런 것도 다 원인이 되니까요. 미리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요 영상을 보니까 좀 더 경각심이 확실하게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제 주위 어르신분들 가운데 스텐트 시술 받았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네. 그러면 사실 더 좀 걱정이 되고 네. 뭔가 심장에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네. 더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 좀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또다시 생기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은 네네. 좁아지고 막힌 곳을 넓히는 음. 시술이거든요. 동맥경화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여기가 막혔던데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보면 뒤에도 울퉁불퉁하거든요. 네. 네.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좁아져서 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텐트를 넣은 그곳에 재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엔 5%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텐트 넣은 곳에 재발하는 경우가 한 5% 정도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부위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동맥경화가 진행해서 한번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생긴 분이 또 하게 되는 경우가 한 15%에서 20%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이 생기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군요. 이제 한 번 시술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요게 아니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더 이렇게 주의 있게 증상도 보시고 관리를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동맥경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네. 혈관이 점점 어떤 찌꺼기들이 쌓이고 막히는 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요걸 어떻게 하면 좀 서서히 네. 할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예. 들려주시면.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건 저는 그 혈관에 생기는 주름살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주름살. 모든 네. 사람이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얼굴에 주름살이 다 생기죠. 근데 사람마다 주름살이 좀 빨리 많이 생기시는 분도 있고 늦게 생기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주름살이야 뭐 생기든 안 생기든 건강에 큰 차이가 없지만 동맥경화는 이제 다르죠. 이게 빨리 생기면 그만큼 이런 혈관 관련된 질병이 생길 위험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빨리 생기고 어떤 사람은 늦게 생기냐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인종적인 차이도 있고요. 남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흡연은 특히나 이제 아. 중요하고 사실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는 건 어떻게 조절할 수 없더라도 흡연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거든요. 안 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됩니다. 그중에 오늘 뭐 주제가 이제 고지혈증 관련된 거니까 고지혈증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면 고지혈증도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담배, 흡연을 생각하면 어떤 분이 이제 군대 가서 잠깐 폈다 이러시는 분들 한 1년 정도 피고 그 뒤로 안 피고 이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중학교 때부터 피우셔서 네. 막 60대까지 하루에 하루에. 한 갑 이상 네. 많이 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군대 가서 1년만 피신 분하고 중학교 때부터 피신 분하고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 피신 분이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당연히 높겠죠. 거기에는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피가 계속 돌고 있는 건데 그게 젊었을 때부터 계속 높은 채로 유지되시는 분이 있고 서서히 높아지시는 분이 있고 그럼 당연히 젊었을 때부터 계속 높았던 분이 이런 일들이 더 빨리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적 콜레스테롤 노출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물론 그거를 뭐 피검사를 매일 해서 오늘은 얼마고 내일은 얼마고 해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계속 높은 분들이 점점점 그게 더 빨리 쌓여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빠른 더 젊은 나이에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뭐 나는 뭐 젊으니까 콜레스테롤 뭐 나중에 치료하지 그러실 게 아니고 젊어도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범위에 들어간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그 높게 유지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나중에 이런 혈관 질환은 결국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생하시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잘 점검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늦게 먹고 싶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빨리 개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치료의 교과서적인 1번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뭐 식사나 운동이나 이런 게 치료의 1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먼저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고 콜레스테롤은 뭐 당뇨 같은 경우는 뭐 공복혈당 125, 당화혈색 6.5 이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정해져 있지만 고지혈증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기준을 보면 LDL 특히 젊고 다른 혈압이나 이런 위험 요소가 없는 사람들은 한 190까지도 그냥 보도록 하고 있고요. 국내 기준으로는 한 16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들이 하나씩 쌓여서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연세도 65세 이상이고 이러면 이제 100 밑으로 낮춰야 되니까 100만 넘어도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들, 나이 이런 걸 고려해서 치료를 하니까 반드시 그거는 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약을 드셔야 될지 아닐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드시는 게 이득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뭐 세 개의 만성질환,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증 세 개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노력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노력으로 많이 낮출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콜레스테롤이 제일 높은 순환기내과 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콜레스테롤은 뭐 식사나 운동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이 300명 중에 한 명은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체질적이라고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말랐는데도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 200 넘고 이러신 분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식사나 운동만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는
뚱뚱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아주 처음 그렇게 높았을 때는 날씬했었습니다. 날씬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혈압, 당뇨도 조절하기 굉장히 힘든 거긴 하지만 음. 콜레스테롤이 특히 이것만으로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막 혈당 낮추려면 밥 네. 먹고 꼭 걸어라. 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네. 고지혈증은 참 노력이 또 네. 중요하긴 하지만 네, 네. 그것만으로 참 내리기는 어렵다는 예,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좀 더욱 듭니다. 네, 근데 네. 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 처음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뭔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보통 처음 뵀을 때는 약 잘 안 드리거든요. 뭐 200 넘고 막 이러면 네네네. 너무 심하고 위험 요소가 많고 이런 분들이면은 처음부터 드리지만 처음 뵌 분들은 약을 잘 안 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한 번 더 뵙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약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뭐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하면 6개월 후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좋아지십니다. 약을 안 드셨는데도 뭐 기준 아래로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약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쓰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위험 요소가 없고 건강하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노력하시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노력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네, 네. 이 생활 습관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연구에 대한 거 하나 슬라이드 준비해 주셔서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래서 이 동맥경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혈관에 생기는 주름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얼굴에 생기는 주름살도 이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없애려면 보톡스를 맞으면 없어지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절로 주름살이 없어지지는 않고 동맥경화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는데 이걸 최대한 속도를 늦춰서 이 혈관에서 발성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점점 커지다가 이 타일을 깨고 나와서 혈전이 생기고 이런 일만 생기지 않으면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런 기름때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상동맥에 이런 동맥경화 질환이 생긴 분들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고용량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쓰기 전에 검사를 해서 이 옆에 보이는 그림은 혈관 내 초음파라는 건데요. 혈관 안으로 아주 가느다란 초음파를 넣어가지고 단면을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제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기 아래쪽은 까맣고 위에는 하얗잖아요. 네. 요 하얀 게 그 동맥경화 반 아까 보여드린 그 노란색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 내 초음파를 보면은 요 뚫려 있는데 혈관 내경은 요렇게 있고 기름때가 낀 건 요렇게 있고 요거의 면적을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클수록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고용량의 스타틴 치료하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거기를 들여다보면 그 기름 동맥경화 반의 면적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인 연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더라도 이 약을 안 썼을 때보다 진행을 늦춘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동맥경화반이 그냥 기름덩어리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염증 세포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전쟁터 같은 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빵 터지게 되는데 이거를 안정시켜서 그냥 단단한 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혈관이 좁아졌더라도 아까처럼 빵 터져서 혈전이 생기고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이나 이런 게 생기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상관없이 이런 스타틴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고 이렇게 해야 혈관이 더 나빠지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이 네.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요런 좁아진 혈관 상태를 더 좋아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네. 네, 요 연구들까지 좀 소개를 해 주셔서 네.
뭐 혈전증, 동맥경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질문들 많이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검진할 때 경동맥 초음파에서 혈관이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중성지방은 정상 범위인데 LDL 수치는 높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할까요? 예.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경동맥 초음파를 많이 하시는데 저 혈관이 두꺼워졌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내막 두께가 두꺼워졌다고 하는데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CT는 이제 방사선이 들어가고 초음파는 방사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사선이 들어가는 게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초음파로 검사를 하면 좋은데 초음파로 볼 수 있는 혈관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동맥들은 다 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힘든데 경동맥은 요 밖에 있으니까 초음파를 대면 금방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혈관 내막이 좀 두꺼워져 있는 게 동맥경화의 시작이다 이런 거를 알고 이게 많이 두꺼워져 있으면 더 심한 거고 근데 이 혈관의 협착 정말 내경이 좁아지고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거는 동맥경화의 어떤 지표로 보기 위한 거고 두꺼워져 있는 거 정도가 좀 다를 텐데 어쨌든 뭔가 동맥경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정상 범위인데 LDL 수치는 높다고 하면 저희 치료 기준은 LDL 수치를 가지고 보통 합니다. 진단 기준에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또 HDL, LDL 이런 게 다 있지만 약을 쓸지 말지에 대해서는 LDL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동맥경화의 주범이 LDL이기 때문이고요. 수치가 높은데 드셔야 되는지 그 높은 게 어느 정도인지 또 위험 요소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드셔야 할 수도 있고 안 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혈관 두꺼워진 거 말고 경동맥이 좁아진 경동맥 질환은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70 이하로 낮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지 그냥 두꺼워진 거는 경동맥 질환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구로마요님께서 네. 플라빅스 네. 복용 중이신데 치과 발치 하셔야 된다고. 네, 중단. 예. 이 플라빅스를 드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사실 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혈전 억제하는 항혈전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거 시작하면 오늘 밤샐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플라빅스를 드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심장 질환으로 드신다고 했으니 스텐트를 넣거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스텐트를 넣으신 분은 반드시 그 시술하신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는 약을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혈소판은 뭔가 이상한 게 생기면 흥분하는데 스텐트라는 것도 혈소판 입장에서는 이상한 겁니다. 원래 우리 매끈매끈한 혈관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쇠가 들어가 있으면 혈소판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스텐트를 넣어놓고 아무 혈전약을 드시지 않으면 거기 혈전이 확 생겨서 스텐트 혈전증이라는 그래서 스텐트 갑자기 막히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전약을 드시게 됩니다. 근데 보통 6개월 이렇게 지나면 그 스텐트가 이제 새살이 싹 덮어져 가지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소판인지 모르고 지나다니는 거죠. 원래 다니던 데인가 이러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며칠간 중단해도 될까요는 이 어떤 시술을 언제 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혈관 질환이 얼마나 심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텐트 넣은 지 굉장히 오래되셨고 최근에 안정적인 상태면 보통 플라빅스 중단 기간은 한 5일 정도로 보는데요. 네. 무조건 끊으시면 안 되고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엔젤님께서 이제 스타틴이랑 에제티미브 약제랑 드시고 계신데 혹시 이게 탈모랑 연관이 있는지 고혈압약 같이 드시는데 이게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종종 저렇게 이제 탈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약제들은 탈모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약입니다. 이게 특히나 뭐 58세이시면 아직 뭐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뭐 스타틴이라든지 혈압약 뭐 이런 것들이 다 연세가 드시면 이제 드시게 되는 약들이거든요. 근데 탈모라든지 이를테면 뭐 성기능 장애라든지 이런 일들이 원래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고맘때쯤 약도 드시니까 이게 약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꼭 탈모는 아주 연관성이 높은 부작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길순이님 그 약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다음에 혈전과 관련된 약을 주제로 한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네.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길순이님께서 10년 전 비장 제거술을 하고 혈소판 수치 증가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입니다. 네. 60만 밑으로 가질 않는데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뭐 비장 제거술뿐만이 아니라 혈소판이 이유 없이 증가하는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보통 혈액종양내과에서 이제 보시는 병이고 뭔가 혈소판이 많아지니까 혈전이 잘 생길 위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혈소판 혈전 억제를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60만 밑으로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혈액종양내과 선생님과 네.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스피린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엔젤님께서 칼슘 채널 기량제, 고혈압약이 혹시 얼굴을 붉어지게도 하는지 변비도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혈압약 중에 이제 약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노바스크라는 약이 이제 네. 제일 유명한 약입니다. 네, 제일 많이 쓰는 유명하죠. 약이고 칼슘 채널 기량제인데 칼슘 채널 기량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홍조, 그러니까 얼굴 붉어지는 거, 그다음에 손발 붓는 거, 변비 이런 것들이 칼슘 채널 기량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맞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좀 변경을 예, 하게 그래서 되나요? 근데 칼슘 채널 기량제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노바스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런 게 많이 생기지가 않고 칼슘 채널 기량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약들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런 문제가 생기시면 혈압약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다른 계열의 약제로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정숙님께서 고지혈증약 먹은 지 2년 됐는데 1년 전부터 쥐난 느낌이 발등부터 종아리까지 느껴지신다고.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나요? 예, 고지혈증 약의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육통인데요. 제가 나오면서 예전 방송 다시 받고 제가 전에 무슨 얘기했나 이런 거 봤는데 지난 방송에서 아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지혈증 때문에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생길 수 있는데 고지혈증 약 때문에 생기는 근육통은 대칭적으로 큰 근육에 생깁니다. 큰 근육이라 하면 우리 엉덩이 근육이나 이 허벅지 큰 근육들 그런데 보통 잘 생기고 대개는 약을 시작하고 4주 이내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종아리에 쥐난 느낌 발등부터 종아리까지는 그래서 그걸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드신 지도 좀 오래됐고 큰 근육이 대칭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약 때문이 아닐 수 있는데 약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을 끊어보는 겁니다. 네. 약을 한 2주 정도 끊어봐서 약을 끊었더니 정말 증상이 괜찮아졌다. 네, 거기서 이제 약 때문이라고 결론 내시면 안 되고 그때 약을 다시 드셔보셔야 됩니다. 약을 다시 드셨더니 또 그 증상이 또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약 때문인 게 맞을 거고 약을 끊어서 증상이 없어졌는데 약을 다시 시작하고 계속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약 때문에 있는 증상이 아닌데 그냥 뭔가 다른 이유로 증상이 있다가 사라진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 때문인지 알려면 끊었다 다시 드셔보시고 증상 변화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홍명수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68세 분이시고 3년 전에 뇌경색이 왔는데 어떤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뇌경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저거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이 뇌경색에 대한 치료약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뇌경색에 대한 네. 약을 드셔야 되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건 예, 아니라고. 네. 뭐 아스피린과 같은 혈소판제를 드셔야 되냐 안 드셔야 되느냐는 저 뇌경색이 어떤 기전으로 생겼는지 혈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아마 신경과 선생님 결정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본적으로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이 저 위험을 재발의 위험을 막는 약들이니까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융의왕님 질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권유받았는데, 사실 되게 건강 관리 열심히 하셔서 이게 높은 게 문제가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신다고. 아직 젊고 이제 약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용해야 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콜레스테롤은 어떤 하나의 수치를 가지고 약을 드실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네. 위험 요소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아마 젊으시고 뭐 흡연, 네. 음주 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아마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것도 없으실 것 음. 같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지 가족력이란 거는 이를테면 아버지께서 40대 심근경색이 생기셨다. 젊어서 생긴 그런 가족력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따져서 아마도 그런 게 없으시면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고 그러면 160 LDL 수치로 160까지는 꼭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금 넘어서 이를테면 뭐 한 170 정도 돼도 저라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다른 건강 관리를 하시고 다시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면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조절해도 그래도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콜레스테롤 대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건데요. 그런 게 결국 시간에 비례해서 위험도가 쌓이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뭐 드시는 게 맞겠죠. 네. 네.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네.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지혈증 그리고 동맥경화, 혈전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경화 말고도 이제 다른 경우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좀 배워 봤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